자, 오늘 역시 논술, 물리 논술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미리 좀 먼저 풀어보셨는데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할 부분은 파동 부분, 그죠? 일단 파동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 좀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예를 들어 이제 빛의 세기,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파동에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역학적인 개념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전자기 유도,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사실 잘 풀리면은요, 수업 들을 필요도 없고요. 바로 대학교 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나 이 정도 실력 있으니까 나 지금 당장 대학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학교에서는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 그러니까 어찌됐건 물리는 정말 어려워요. 그죠?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참 이해하기 어렵고요.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풀이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오늘 나오는 문제들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한번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제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논제인데요. 자, 그림에서 광섬유에서 전파통신이 가능한 광섬유의 입사각 조건을 구하고 제시문 라를 이용하여 코어의 굴절률을 계단형에서 언덕형으로 바꾸었을 때 계단형 광섬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을 설명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이제 논제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1번 논제인데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섬유는 코어하고 클레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코어가 있고 바깥쪽에 이렇게 클레딩이 이렇게 감싸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지? 내부에서는 빛이 어떤 현상을 통해서 전달돼야 된다? 그렇죠. 전반사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된다. 이걸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여기서 먼저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요, 첫 번째,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진행할 때죠. 그죠?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진행해야지만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진행한다라는 것을 굴절률로 표현하면은 느린 매질일수록 굴절률이 어떻다? 크다. 그죠? 그러니까 느린 매질의 굴절률을 뭐 예를 들어서 N1, 그 다음에 빠른 매질을 N2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이때 느린 매질의 굴절률이 더 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금 안쪽이 A고 바깥쪽이 B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A가 B보다 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빛이 입사됐을 때 그 입사각은 무조건 뭐보다는 커야 된다? 임계각 IC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식의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지금 문제에서는 광섬유에서 전파 통신이 가능한 입사각의 조건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 입사각이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면은 전반사가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교과 과정에서 전혀 듣지 못했던 내용을 또 하나 물어보고 있습니다. 굴절률이 계단형이다, 언덕형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제시문을 보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우리 이 1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문 먼저 가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거리 통신 방법으로 인류가 최초로 사용했던 봉화는 아주 원시적인 수단이었는데 그 중에 이후 대기 중에 레이저를 쏴 무선 통신을 시도했지만 기상 조건에 따라 영향을 너무 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광섬유를 이용한 광통신 개발이 가속화되었고, 광섬유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전반사를 이용한 물질로 굴절률이 서로 다른 두 재질 코어와 클레딩의 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 손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 말인즉슨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만 대기 중에서 그냥 레이저를 쐈을 때보다는 에너지의 손실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빛의 속도로 전달되니까 당연히 정보를 매우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림 2와 같은 굴절률의 광섬유를 사용할 경우 파장에 따라 수신부에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 문제점이 생겼다. 자, 아까 우리 논제 1번에서 굴절률을 계단형 또는 언덕형 뭐 이걸로 바꾸면서 계단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을 설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 2의 굴절률을 보면은요, 지금 굴절률의 크기를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맞죠? 이때 지금 현재 굴절률이 큰 쪽이 지금 현재 코어고요. 그죠? 굴절률이 작은 쪽이
클래딩입니다. 이때 말 그대로 이제 코어의 어느 위치에서나 굴절률이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현재 계단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클래딩을 지금 현재 N1, 그 다음에 코어를 N2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네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식의 문제를, 이런 식의 코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수신부에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서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지금 현재 코어가 있고 바깥쪽에 클래딩이 이렇게 감싸지고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안쪽에서 전반사가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반사가 일어났다면 이렇게 튕겨서 가겠죠. 오케이? 그런데 조금 더 입사각을 줄여보면은, 오케이? 입사각을 줄여보면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튕겨갈 거 아니에요. 요렇게. 맞죠? 아니면은 입사각을 더 키웠다. 그러면은 요렇게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빛을 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입사각의 조건이 달라지면은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의 빛들이 모두 다 같은 거리만큼 도달할 때 시간 자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수신이 될 때 도달하는 시간이 다 다르다는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그래서 코어의 굴절률을 변화시켜서 문제점을 해결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문제에서 보는 언덕형 그런 굴절률이겠죠. 네. 파장에 따라서 수신부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른데 네. 입사각을 다르게 하면 똑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파장이 다르다라는 것은 파장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빛의 파장이 달라지게 되면은 진동수도 달라지고 그지? 전파 속력도 조금씩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매질에서 진행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전파 속력이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사각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신율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수신 시간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언덕형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바꾼다는 이야기죠. 요렇게 바꿔주면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놨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전반사란 파동의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굴절하는 빛이 없어지는 현상을 이해하고 임계각은 파동의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각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논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코어가 있고요. 바깥쪽에 클래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제 조건에서는 지금 현재 빛을 공기 중에서 먼저 입사를 시키고 있거든요. 자, 요 안쪽이 지금 코어예요. 요 안쪽이 지금 코어입니다. 자, 이랬을 때 아까 우리 논제에서 클래딩을 지금 현재 굴절률을 N1, 그 다음에 코어의 굴절률을 N2라고 해놨으니까 코어가 이제 더 크다. 뭐 이런 거 알고 있겠죠? 자, 이때 빛이 요렇게 입사가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현재 공기 중이에요. 공기 중에서. 그랬을 때 요게 지금 현재 입사했던 각도가 얼마? 입사했던 각도가 세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저 빛이 코어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당연히 공기에서 코어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빠른 데서 느린 데로 진행하는 거니까 굴절각이 더 작아진다면은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요때 요 각이 지금 현재 굴절각 R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지금 코어와 클래딩 사이에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찾는 거니까 코어에서 클래딩 쪽으로 입사되는 그 입사각이 얼마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굴절각 R이라면은 여기에 이제 법선 세웠을 때 그지? 요 각도가 얼마다? 요 각도가 90-R이다. 이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빛의 진행 속도를 봤을 때 진공에서가 가장 빠르고 공기에서 그리고 액체, 고체로 갈수록 점점 느려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기는 거의 진공의 속력과 같다라고 보고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공기에서의 굴절률을 그냥 진공 상태의 굴절률인 N1, N은 1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스넬의 법칙을 좀 적용시켜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각각의 굴절률, 예를 들어서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지? 이때 공기에서부터 코어로 들어갈 때 스넬의 법칙을 적용시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N1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면은 1 사인 I는, 사인 세타가 얘기겠군요. 사인 세타는, 그죠? 코어의 굴절률이 N2니까 그냥 N2 집어넣고 N2 사인 R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찌됐건 여기에 지금 입사되는 각도 R 값을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은 사인 R은 하고 정리하면은 N2분의 사인 세타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 이제 1번식으로 한번 좀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후에는요, 이제 코어에서 클래딩 쪽으로 각각 진행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이때 지금 현재 입사되고 있는 빛이, 코어에서 클래딩 쪽으로 입사되고 있는 빛이 전반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전반사가 일어나야 된다면은 그 조건이 뭐냐 이거죠. 오케이? 그 조건이 일어나려면은 당연히 입사됐을 때 입사가 90-R이죠. 즉 사인 90-R 값이, 그지? 여기에 이제 정해져 있는 임계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현재 임계각은 정해져 있지 않죠. 그지? 그러면 우리가 임계각을 뭐라고 해볼까? 세타 C라고 한번 해볼까? 세타 C 임계각. 그러면 세타 사인 세타 C보다는 어때야 된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만들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이것을 2번식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빛을 임계각으로 쏘게 되면은 얘네들은 90도로 전반사가 90도로 굴절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쏘고 있는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케이? 예를 들어 여기 다른 데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임계각으로 쐈다고 치자고요. 임계각으로 이제 쏘게 되면은 이때 굴절이 90도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임계각은, 그지? 사인 임계각은 이때 90도로 굴절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은 사인 90도로 각각 입사가 돼야 돼. 굴절이 돼야 될 겁니다. 이때 코어 쪽의 굴절률이 N2니까 N2 사인 세타는, 사인 임계각은, 그지? N1 사인 90이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맞지? 그럼 어차피 이거 1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인 임계각은 하고 정리해보면은 N2분의 N1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식을 3번이라고 한다면은 이 3번의 식을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사인 임계각은, 그지? 한번 대입하는 거죠. 사인 90-R은 사인 임계각에다가 N2분의 N1 집어넣으면은 N2분의 N1보다는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식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4번식이라고 합시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식을 만들었던 것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현재 세 번째 식을 만들어서 두 번째 식에 넣어서 네 번째를 만든 거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저 두 가지가 될 거거든요.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인 세타 값이에요. 사인 세타 값.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인 세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것을 이제 좀 정해주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사인 세타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사인 세타를 만들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요걸 좀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1번식과 그 다음에 요 4번식을 각각 제곱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제곱을 하게 되면은 요거 제곱했을 때 사인 제곱 R은, 그죠? N2의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제곱해 볼게요. 요거 제곱해 보면은 사인 제곱 90-R은 N2의 제곱분의 N1의 제곱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때 이렇게 1번식을 제곱한 것과
요게 지금 1번씩을 제곱한 거죠. 1번씩을 제곱한 거고, 요게 지금 현재 4번씩을 제곱한 거죠. 4번씩을 제곱한 거. 이때 1번씩의 제곱과 4번씩의 제곱을 더해보겠습니다. 더해보면은 이때 사인 제곱 r 플러스 사인 제곱 90 마이너스 r은, 그지? 뭐보다 커야 돼? 뭐보다 커야 돼? n2의 제곱이 동일하군요. n2의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n1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이거 뭐야? 1, 그지? 그러니까 사인 제곱 r에다가 코사인 제곱 r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됐습니까? 정리하면 이거죠. 사인 제곱 r 플러스 코사인 제곱 r이니까 이거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n2의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n1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식을 정리해서 사인 제곱 세타는 하고 정리해보면은, 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면은 요거 넘어가고 요거 빼주면 되죠. 그지? 그러면은 n2의 제곱 플러스 n1의 제곱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사인 세타 값은 루트 n의 제곱의 제곱, n2의 제곱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n1의 제곱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를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값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값으로 여러분들 보고 다른 미지수 없이 표현을 해봐라,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문제가 바로 지금 현재 1번의 하나의 논제입니다. 그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사인 세타 값은 이것 값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거잖아요. 이게 왜 작아야 되느냐, 이거 세타 값을 키워버리면은요, 세타 값을 키우면은 결과적으로 r 값도 어떻게 되죠? r 값도 커지죠. r 값도 커집니다. 그죠? 처음보다 커질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때 이제 입사각이 90-r이 돼버리니까, 그지? r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입사각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어느 조건쯤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입사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사인 세타 값은 이것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번 논제 중에서요, 지금 전파 통신이 가능한 광섬유의 입사각 조건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굴절률을 계단형에서 언덕형으로 바꿨을 때 앞서 계단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즉 빛을 보냈을 때 서로 간에 다르게 도착하는 것,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을 이제 좀 다시 좀 설명을 해보라 그랬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게 언덕형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굴절률이 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앞서 선생님이 잠깐 좀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만일 계단형이라면은요, 예를 들어 동일한 빛을 쐈다고 하더라도 경로에 따라서, 그지? 같은 지점까지 도착했을 때 그 시간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었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덕형으로 가지고 빛을 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좀 더 길게. 자, 지금 현재 코어 부분을 좀 크게 좀 그려 놓을게요. 바깥쪽에 이제 클레딩이고요. 자, 추워서?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빛을 쏠 겁니다. 빛을 이제 쏠 건데, 빛을 쏠 때 지금 현재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클레딩 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굴절률이 어떻게 되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굴절률이 작아진다라는 것은 코어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진행하는 조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지금 빛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코어 내부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요 코어 내부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클래딩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굴절률이 작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굴절률이 변화됐을 때 여기에서 얘네들이 다시 또 굴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이때 당연히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작은 상태, 큰 상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꺾였어요. 됐습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굴절률이 작아지잖아요. 클래딩 쪽으로 갈수록. 맞죠? 똑같은 거야. 클래딩하고 코어하고 클래딩 사이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거랑.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조금씩 꺾여 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란색 빛이 여기 아직 코어 내부까지 왔어요. 코어 내부까지 아직까지 클래딩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굴절률의 차이가 있는 이 코어 내부에서 예를 들어 요 입사각이 예를 들어 정해져 있는 임계각보다 더 커버린다면 그땐 도래가 어떻게 돼버리죠? 어떻게 될까요?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서 여기선 또다시 굴절이 일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꺾여서 나가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인즉슨 하나의 코어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빛보다 조금 더 임계각을 키웠어요. 오케이? 입사각을 좀 더 키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서도 꺾이겠죠. 이렇게. 그지? 여기서도 이렇게 꺾일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 얘보다는 입사각이 작을 테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더 진행하는 거예요. 더 이렇게 쭉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다가 여기에서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굴절률의 차이에 따라서 전반사가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아래쪽으로 살짝 꺾여야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또 꺾여야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대칭적으로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말인즉슨 노란색을 예를 들어서 그냥 곡선처럼 표현을 해본다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지? 근데 빨간색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여기가 코어고요. 바깥쪽이 이제 클래딩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이제 계단형 같은 경우에는 코어 내부의 굴절률이 일정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코어 내부에서는 절대 얘네들이 굴절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언덕형으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코어 내부에서조차 굴절률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어 내부에서도 굴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위쪽에서 그려놨던 노란색 같은 경우가 굴절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은 예를 들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진행하고 마찬가지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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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근데 빨간색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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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입사된 각도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언덕형으로 바꿔주면은 각각 서로 다른 경로를 지나가면서 같은 지점까지 도착했을 때 그 시간적 차이, 시간 지연 현상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코어 내부에서도 굴절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사인 세타 값이 루트 n의 제곱, n2의 제곱, 마이너스 n1의 제곱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언덕형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코어 내부에서도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지? 수신기에서 빛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각각 결론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이 어려워졌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잠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계속해서 볼게요.
다음 A 지점에서 B 지점에 광섬유를 통해 빛을 전달할 때 10km에 대한 손실 데시벨을 구하고 빛 전달 과정에서 신호의 세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증폭기가 증가시켜야 될 물리량의 종류와 크기를 추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논제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A 지점에서 빛을 쏴요. A 지점에서 빛을 쏘는데 A가 쭉 가다가 증폭기를 거칩니다. 증폭기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쭉 다시 가서 또다시 B에 도착을 하는 거죠. 맞죠? 이때 이제 A에서부터 증폭기까지의 거리가 100km. 마찬가지로 증폭기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도 100km입니다. 이게 사실 물리1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물리1에서도 빛을 광섬유를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내부에서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가는 과정 중에서 빛의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는 수신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 A에서 지금 현재 보내준 빛이 B에는 거의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간중간마다 증폭기를 다시 달아서 처음만큼의 이제 에너지를 다시 가지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증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는 10km에 대한 손실 데시벨을 구하고 신호의 세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증폭기가 어떤 물리량을 얼마만큼의 크기로 조작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참고해 보면은 10km당 손실 비율이 얼마다? 손실 비율이 10%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제시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제시문은 일단 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나 전기 신호가 매질을 통과할 때 매질의 불순물로 인한 흡수 손실과 파장에 따른 산란 손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리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요. 에너지 손실이 있을 때는 증폭기를 통해 약해진 신호를 다시 정상화시켜 줄 겁니다. 입사 신호를 PI, 전송된 수신 신호의 세기가 수신된 신호의 세기가 PF일 때 손실 및 증폭 정도는 다음과 같이 데시벨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한 파동의 진동수의 정보를 담아서 전달을 해줍니다. 이때 신호가 약해질 경우 손실 데시벨을 계산할 때는요, 손실 데시벨 마이너스 10 로그 PI분의 PF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강해질 때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증폭기에서 신호를 세게 만들 때 이런 식이 되겠죠. 광섬유를 통해서 가는 동안에 자기 혼자 파동의 세기가 커질 수는 없겠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니까 말도 안 되죠. 그치? 근데 뭐 증폭기가 예를 들어서 크게 만들어주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손실 데시벨을 계산한다. 그런데 반대로 세기가 세질 때, 그러니까 증폭 데시벨이죠. 증폭 데시벨을 계산할 때는 10 로그 PI분의 PF로 계산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아예 처음 보는 식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맞죠? 그래 놓고 이제 문제에서 처음으로 물어봤었던 게 바로 10km당 손실 데시벨이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A에서 빛을 보낼 때 얼마의 세기로 나와 있는지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I0로 처음에 빛을 보냈다고 칩시다. 그럼 분명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A에서 I0로 쏘게 되면은 증폭기를 거쳐 B까지 가는 동안에 뭐 손실이 일어나든 어떻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증폭기가 다시 증가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에 I0로 이제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처음에 보냈던 세기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네. 증폭기에서 B로 갈 때 손실되니까 그만큼 더 크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10km당 손실 비율이 10%예요. 그죠? 그 말인즉슨 A에서부터 일단 증폭기까지 가는 동안에 분명히 손실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증폭기에서 그러면은 다시 빛의 세기를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그죠? 세게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증폭기에서 I0만큼 다시 키워줬다. 그럼 다시 빛을 쏘게 되면은 얘가 100km를 가는 동안에 또 B까지 가는 동안에 또 손실이 일어나 버릴 테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잘 해결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죠. 그지? 그러니까 A에서부터 증폭기까지 가는데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을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증폭기에서 B까지 갈 때도 계속해서 이제 손실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보냈던 빛의 세기가 그대로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럼 증폭기에서는 A에서부터 증폭기까지 오는 동안에 손실된 요것만 계산하면 안 되지. 나중에 가면서까지 손실될 것까지 예상해가지고 그것까지 키워줘야 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어차피 10km당 손실되는 비율이 똑같으니까, 그지? 똑같으니까 얘 증폭기 같은 경우 이거를 결과적으로 각각 A에서 증폭기까지 오는데 손실되는 빛의 세기보다 2배만큼 더 증폭을 시켜줘야지만이 결과적으로 B까지 도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논제에서 제일 첫 번째로 물어봤었던 게 10km에 대한 손실 데시벨을 구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0km에 대한 손실 데시벨을 계산해라. 그러면은 처음 빛의 세기를 I0라고 할 거예요. I0라고 가정을 한다면은요, 이때 10km만큼 가게 되면은 손실 비율이 10%니까, 맞지? 10%니까 얼마로 계산할 수 있어? 0.9. 그지? 0.9 I0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지금 현재 10km당 손실되는 에너지의 세기잖아요. 손실된 후에 에너지. 그렇죠. 남는 거니까. 그지? 그렇다면은 이때 10km에 맞아. 그지? 문제에서 10km에 대한 손실 데시벨 그거를 계산해라. 이러면 요거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지? 집어넣으면은 손실 데시벨은 마이너스 10 로그 I0분의 0.9 I0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값에 보시면 로그 2부터 로그 3 그 다음에 로그 8.24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로그 9면은 이 로그 3 마이너스 1로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그 값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증폭기에서 무슨 물리량을 조작을 해서 얼마만큼 증폭시켜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앞서 10km당 이만큼 손실이 될 거예요. 손실돼서 이만큼밖에 안 남겠지. 그러면 100km당은 결과적으로 이게 10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I0가 얼마로 바뀐다는 얘기야? 0.9에 10승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지? 10번 줄어들 테니까 10km 갈 때마다 계속해서 0.9씩 남을 테니까. 그러니까 0.9에 10승의 I0를 곱한 것만큼.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값을 계산한다면은, 그지? 결과적으로 A에서부터 증폭기까지 가는 동안 손실되는 데시벨을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 마찬가지로 손실 데시벨 계산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손실 데시벨은 마이너스 10 로그 I0분의 0.9의 10승. 그지? 10승 I0.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계산을 해주면은, 위에다 쓸걸. 마이너스 10에다가 곱하기. 그지? 10 로그 0.9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에다가 곱하기 10에다가 아까 2 로그 3 마이너스 1이죠. 아까 여기 로그 3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로그 3이 0.4771. 여기가 0.4771이니까 요거 지금 2배 한 다음에 1에서 빼고 10 곱해주면 되겠죠. 그지?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4.58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4.58 데시벨만큼 손실이 된다 이거죠. 여기서 4.58 데시벨만큼 손실이 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얼마가 손실돼야 돼요? 마이너스 4.58 데시벨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증폭기에서 증폭시켜야 돼 데시벨의 크기는
4.58에 몇 배? 2배. 그럼 이게 얼마 나온다? 9.16 데시벨 나오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지? 이거 계산해 줘야 되겠죠? 9.16이니까, 증폭 데시벨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쏘는 이게 얼마냐 이거지? 요거가. 그죠? 저기까지 증폭을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증폭 데시벨은 10 로그. 지금 처음에 도달했을 때가 얼마야? 처음에 도달했을 때가 I0로 도착하는 거지. 처음 쐈을 때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증폭시키는 거니까 I값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요게 지금 얼마다? 9.16이다. 지금 문제에서 지금 현재 로그 8.24가 지금 현재 0.916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맞지? 나와 있지? 그지? 로그 8.24가 0.916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10 로그 I0분의 I가 9.16이 나온다면은 I0분의 I 값은 얼마에 해당한다? 그렇죠. 8.24에 해당한다. 그 말은 뭐예요? I 값, 즉 증폭된 값이 I0의 몇 배다? 8.24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대. 맞지? 이만큼 증폭을 시켜줘야 돼요. 처음 쏜 거보다 8.24배만큼 더 증폭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이만큼 증폭시킨다? 뭘 증폭시킬 건데? 그게 문제죠. 뭘 증폭시킬 건데? 즉, 증폭시키는 물리량이 뭔가? 물리량이 무엇인가? 그죠? 그리고 그 물리량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걔를 몇 배만큼 증폭시킬 것인가? 그게 8.24배냐? 따져봐야죠. 맞죠? 자, 우리가 앞서 이 논제를 풀기 위해서 읽지 않았었던 제시문 중에 제시문 라를 좀 볼까요? 제시문 라에서 이 논제를 풀기 위한 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제시문 라는요, 진공을 제외하고 모든 물질은 분산 매질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제시문 라는요, 앞서 우리가 이거 전에 딱 풀었었던 1번 논제였죠. 1번 논제를 풀기 위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건 뭐 사실 읽지 않았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미리 읽었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어도 아마 아까 논제 1번에다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힌트가 하나 있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참고. 별거 아닌 것처럼 참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파동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물리량이다. 우리 지금 빛의 세기, 파동을 증폭시켜야 돼요. 파동의 세기를. 빛도 하나의 파동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파동 에너지의 세기는 진폭의 제곱 그리고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네요. 좋아.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지금 증폭기에서 증폭시켜야 될 요 파동 에너지가 처음 보내주는 요 에너지보다 8.24배 커야 된다. 그럼 얘네들을 적당히 조절해서 8.24배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진폭이나 진동수를 어느 정도씩 조작을 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진동수만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진폭만 조절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면은 싸그리 다 감점을 당해서 오죠. 왜? 논제를 똑바로 또 안 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제시문 나를 좀 볼까요? 제시문 나를 보시면은요, 아까 우리 이 논제 풀기 위해서 요거 있었었죠. 손실 데시벨과 증폭 데시벨. 근데 그 값이 나와 있는 바로 직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동수. 그렇죠. 파동의 진동수에 뭘 보낸다? 정보를 담아 보낸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진동수를 조작을 하게 되면은 파동 에너지의 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A에서부터 B까지 어떤 정보를 보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A에서 어떤 정보를 보냈는데 에너지가 줄어들었어? 증폭기에서 저 에너지를 증가시킨다고 진동수를 조작해버려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B에 도달할 때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왜곡된 정보가 들어와 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진동수는 지금 현재 정보를 담고 있는 물리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조작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조작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에너지 손실을 때 진동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요. 진동수는요, 파원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파동이 없어질 때까지 불변입니다. 지금 우리가 빛의 세기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코어가 있고 클레딩이 있는데 뭐 얘네들이 항상 직선으로만 돼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살짝 이렇게 꺾여 있으면은, 그지?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전반사가 안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사는 일어나지만 굴절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됐던 빛의 세기가 일부가 굴절되면서 바깥쪽 클레딩 쪽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만큼 손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빛의 세기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동수 자체가 변하진 않는다는 거죠. 진동수는 파원에서 딱 결정을 시켜버리면은 가는 동안에 절대 불변이니까. 우리 왜 지금까지 뭐 굴절이든 아니면 합성이든 이런 거 봐도 진동수 변하는 경우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지?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줄이 있는데 내가 줄을 딱 흔들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 파동이 진행하든 펄스가 진행하든 쭉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진동수가 두 배인 걸 따닥 만들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은 앞쪽에 먼저 진행하고 있던 파동이나 펄스, 뒤쪽을 따라가고 있는 파동이나 펄스, 그러면은 진동수가 다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뭐 서로 간에 속력이 달라져가지고 서로 합쳐질 수 있다? 진동수가 변한다? 절대 불가능하죠. 그죠? 파동의 전파 속력은 매질의 진동수에 따라서, 매질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앞에서 진동수 하나를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두 배인 걸 따닥 만들어가지고 보내도 얘네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진동수는 절대 안 변해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증폭기에서는 진동수 자체를 조작을 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바꿔줘야 돼. 즉 증폭기에서 변화시켜줘야 될 값은 뭐다? 그렇죠. 바로 진폭이다. 그죠? 진폭을 변화시켜야죠. 진폭을 변화시켜야죠. 근데 앞서 에너지의 세기를 몇 배로 바꾼다? 8.24배. 그러면은 진폭을 몇 배로 바꾸면 돼요? 루트 8.24배만큼 바꿔주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파동 에너지의 세기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진폭을 몇 배로? 루트 8.24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제 2번도 우리가 좀 해결을 해 보았습니다. 됐나요? 생각보다 문제를 직접 풀 때는 좀 어려웠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또 의외로 쉽죠?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해결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이 이게 물리 논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학이나 생물 논술이면은요, 그냥 일단 먼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풀어보라고 하기 전에 보통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그냥 먼저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여러분들 보고 이제 답안을 좀 작성을 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물리 논술은 그거랑 좀 반대예요. 먼저 풀어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수식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여러분들 보고 먼저 풀어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다가 나중에 또 설명 들으면은 저게 또 저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근데 어찌됐건 미리 먼저 좀 풀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미리 좀 먼저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지 수업이 좀 수월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너네들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풀지도 못하는 문제 미리 풀어보라 그래가지고 고생시키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값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과속 단속 카메라의 원리를 이용한 제시문 다의 그래프에서 유도 전류가 두 번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고 차량의 속도와 차량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밑에 또 보면은 정사각형의 루프의 길이가 스몰 l이고 차량의 길이는 라지 l인데 차량 길이가 좀 더 길다 그랬고요. 두 루프 사이의 거리 d가 루프 사이의 거리는 d인데 첫 번째 루프의 왼쪽 그리고 각각 오른쪽, 저기 위에 있는 그림 3번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군요. 자, 요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 자동차를 운행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규정 속도보다 좀 빨리 다닐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거나 아니면 좀 위험한 장소에서 과속하면 위험하니까 큰일 벌어질 수 있으니까 단속 카메라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동형 단속 카메라랑 고정형 단속 카메라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는 고정형 단속 카메라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지금 제시문을 좀 먼저 봐야 되겠군요. 제시문 한번 좀 볼까요? 자, 제시문은 어디를 보면 되나요? 제시문은 자, 과속 단속 카메라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고요. 고속도로에 자기장이 지나가는 정사각형의 루프 2개를 적당한 간격으로 전방에 매설해 놓고 자동차가 루프를 지나갈 때 발생하는 유도 전류 그래프를 측정하여 자동차의 속력을 계산할 겁니다. 이때 속도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은 전자 제어 장치에 의해 곧바로 30m 앞에 있는 카메라가 사진을 찍게 되고요. 자동차가 루프를 지날 때 발생하는 유도 전류에 대한 그래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요게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요 앞쪽에 이렇게 이제 사각형의 루프가 이렇게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칩시다. 자동차가 이렇게 쓱 지나갈 때 첫 번째 루프를 통과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면서 이제 두 번째 루프를 통과할 때 얘네들의 속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계산을 한다는 거죠. 계산을 한 다음에 제한속도 초과했으면 착! 슉!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정사각형 루프를 설치를 해놨다 그랬는데 지금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한번 좀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 루프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정사각형 루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2개의 루프 똑같아야 되지? 그러면서 여기 사이의 거리가 L, 그죠? 여기 사이의 거리가 L이고 자동차가 진입을 할 거예요. 자동차가 요만하다고 할까요? 자동차가 요만하다고? 요만한 거. 이게 지금 라지 L, 맞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쓱 지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 루프를 통과하고 두 번째 루프를 통과할 때 그때마다 지금 현재 유도 전류가 2번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림 3에 해당하는 유도 전류의 그래프를 봤을 때 첫 번째 루프를 통과할 때 이렇게 유도 전류가 한번 생기고 또 한 번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기고, 그죠? 두 번째 루프를 통과할 때 또 한 번 이렇게 유도 전류가 생기고 또 한 번 이렇게 유도 전류가 생기고. 이 유도 전류가 생기는 이유가 네. 자동차가 가려서 위에 안 통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논제에서 나왔는데요. 자기장이 지나가고 있는 정사각형의 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그런 뭔가 아니요. 그 내부에서 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통과시켜주게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공간이 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카메라랑 뭐 특별한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지? 저기 이제 루프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통과를 할 때 이 안에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는데 유도 전류가 이렇게 2번 생긴다 이거죠. 첫 번째 루프 통과할 때. 그리고 두 번째 루프를 통과할 때도 이렇게 유도 전류가 2번 생기고요. 우리 지금 논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왜 2번 생기느냐, 그 이유를 지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속도랑 차량 길이를 또 구하라 그랬거든요. 맞죠? 속도랑 차량 길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값들도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이제 미지수로 표현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그림 3에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나와 있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시간이 T1이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T2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T3고요. 일부 시간만 이제 표현을 해놨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상황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가 따로 해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루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사각형 루프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자동차가 이제 슬금슬금 지나갑니다. 슬금슬금 가면 안 되죠. 어찌됐든 이렇게 쓱 갑니다. 쓱 가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른 동안에는 당연히 저 사각형의 루프에서 유도 전류가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 그런데 얘가 이 사각형 루프의 왼쪽 부분에 처음 딱 닿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쪽으로 진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장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맞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저렇게 자기장들이 다 사각형 루프를 다 통과하고 있었을 텐데 자동차가 이만큼 싹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기장이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얘네들을 완전히 가릴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장이 지나가는 면적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 유도기전력 하면은 유도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가지고 계산을 하죠. 이때 n은 가문수. 근데 지금 현재 코일 자체가 그냥 한 번 이렇게 감아져 있는 사각형의 루프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될 거고 단위 시간당 자속의 변화율로 가지고 계산하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파이라고 하는 자속 파이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로 가지고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차피 자기장은 일정할 거거든요. 자기장이 세기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n 일정하고 b가 일정하고 이렇다면은 시간에 대한 뭐의 변화율? 면적의 변화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자동차가 이 자동차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다시 한번 또 하나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도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대요. 그 말인즉슨 시간에 대한 면적의 변화율이 어떻다? 그렇죠. 일정하다. 그 말은 이 자동차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죠.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지금 우리에게 저 자동차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는 힌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논제를 살펴보다 보면은 단 전자기 유도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그런 다음에 자동차의 추진력과 노면의 마찰력은 평행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동차가 땅을 밀고 나가는 추진력과 마찰력이 평행관계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 말은 자동차에게 가해지는 R점이 얼마다? 0이다. 따라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보도록 하죠.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유도전류 안 생겨요.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서 첫 번째 루프의 왼쪽에 딱 도달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으로 딱 진입을 하는 그 순간부터 결과적으로는 면적의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도전류 생기겠죠. 그런데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 V로 계속해서 이렇게 쭉 일정하게 움직이니까 면적의 변화율이 일정해서 유도전류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생기겠죠. 그럼 유도전류가 처음 생기는 그 순간이 바로 자동차가 이렇게 처음 왼쪽 루프에 딱 도달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유도전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잖니. 따라서 요때 시간 t1이 자동차의 앞쪽이 자동차의 앞이 첫 번째 루프 어디에 도착했을 때? 왼쪽에 도달했을 때죠. 그죠? 왼쪽에 도달했을 때 유도전류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계속 갑니다. 쭉 가요. 쭉 가서 완전히 다 가릴 때까지 유도전류가 생기겠죠. 그런데 아까 분명히 요때 루프의 길이 L과 자동차의 길이 라지 L을 비교해서 자동차의 길이가 더 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루프를 가린 채로 자동차는 계속해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유도전류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러다가 자동차의 뒷부분이 첫 번째 왼쪽 루프에 도달합니다. 첫 번째 루프의 왼쪽에 도달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나가기 시작을 하면 다시 나오는 면적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때 유도전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여기 시간은 기록이 안 됐지만 요 지점, 여기부터 이야기할까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유도전류가 끝나는 지점이었으니까 앞에 부분이 어디에 도착했을 때? 오른쪽 부분에 도착했을 때. 되니? 그리고 요 지점이 바로 어디야? 자동차의 뒷부분이 왼쪽 루프에 도달했을 때.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쭉 유도전류 생기다가 자동차의 뒷부분이 오른쪽에 도달했을 때. 그때까지 유도전류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유도전류 안 생기겠죠. 따라서 T2는 뒷부분이 자동차의 뒷부분이 첫 번째 루프에 어디에 도달했을 때? 오른쪽에 도달했을 때. 그죠? 오른쪽에 도달했을 때가 바로 저 T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그냥 루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루프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자동차의 앞부분이 여기에 딱 닿았을 때, 자동차의 앞부분이 여기에 딱 닿았을 때, 이때의 시간이 얼마? t1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동차가 여기까지 완전히 들어갔을 때, 요때까지 지금 현재 유도전류가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자동차가 여기에 딱 도달했을 때, 여기까지 딱 도달했을 때, 요때까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동차가 완전히 빠져나가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 여기까지 갈 때가 유도전류 생기겠죠. 그래서 T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유도전류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결과적으로는 자동차의 길이가 루프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기 때문에 진입할 때 앞쪽이 왼쪽 루프에 도달한 순간, 첫 번째 루프의 왼쪽에 도달한 순간부터 오른쪽에 도달할 때까지 유도전류가 한번 생기고요. 다시 뒷부분이 첫 번째 루프의 왼쪽에 도달한 순간부터 오른쪽에 도달할 때까지 또다시 유도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하나의 루프를 지나갈 때 두 번의 유도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 자동차의 속력 한번 계산해 볼까요? 속력? 우리 속력 V는요, 그지?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로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중학교 때 풀던 문제입니다. 인정은 못하겠지만 분명히 중학교 때 풀던 문제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자동차의 앞부분이 왼쪽 루프에 도달했을 때, 자동차의 앞부분이 왼쪽 루프에 도달했을 때가 지금 현재 뭐에 해당한다? 시간 t1에 해당한다. 근데 뒷부분이 오른쪽에 도달했을 때, 그때까지가 시간이 t2예요. 그럼 앞부분은 여기까지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루프의 길이가 스몰 l, 자동차의 길이가 라지 l이라면은요, 그죠? 이때 앞부분은 결과적으로 t1에서부터 t2 때까지 요만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의 속력 V는 시간은요, t2-t1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라지 l에다가 스몰 l을 더한 것만큼, 이렇게 해서 자동차의 속력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죠? 차량의 길이 l을 또 하나 계산을 해보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 루프를 보니까 첫 번째 루프에서 두 번째 루프까지, 아까 문제가 어딨지? 첫 번째 루프에서 두 번째 루프에 도달할 때까지 거리가 나와 있거든요. 이때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루프 왼쪽,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프의 왼쪽까지 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D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저기 보면은 T3가 있습니다. T3. 그럼 T3가 지금 현재 자동차의 앞부분이 두 번째 루프 왼쪽에 도달할 때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우리 자동차가 여기가 딱 도달했을 때 T1이라 그랬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루프가 있어요.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요 앞이 움직인 거리가 D란 이야기잖아. 맞지? 그러면은 그 D라고 하는 거리는요,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V의 속력으로 얼마의 시간 동안 가는 거야? T3 마이너스 T1만큼 가는 거리죠.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T3에서 T1을 빼야죠. 그죠? 그랬을 때 그 거리 V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속력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L 플러스 L. 근데 이렇게 하면 L이 저기에 나와버리는구나. 어차피 D가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해도 되겠다. 여기에서 V를 넣고 V 넣어주면 되죠. 이제 V 넣어가지고 L로 정리해도 되지. 아니면은 여기에 지금 L이 나와버렸으니까 속력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L이 나왔으니까, 맞지?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제대로 쓰면 안 돼요? 제대로 다 쓰면 안 돼요? 우리가 L을 구해야 되는데 L이 나왔으니까 L을 없애주는 게 좋지 않겠니? 속력 구할 때? 속력 구할 때.
속력 구할 때 L이 나와버렸으니까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지금 좀 전에 봤던 거 그 방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것도 가능하잖아요. 자, 두 번째 루프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루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D다. 그럼 여기에 도달했을 때가 지금 T1이고 여기에 도달했을 때가 T3니까 그지? 자동차의 속력 V는 시간 T3-T1분의 D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이걸로 가지고 계산해보자. 이것도 뭐 되지? 이걸로 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어차피 V의 속력으로 지금 쭉 갈 거예요. 이때 시간은 T1에서부터 T2까지. 그지? 얘가 지금 V의 속력으로 쭉 이동하는 거지? 그렇다면 요 전체 이동하는 거리는, 자, V의 속력으로 T2에서 T1을 뺀 만큼 가는 거리가 결과적으로 라지 L에다가 스몰 L을 더한 것이다. 맞죠? 그래서 V 집어넣으면 되죠? V 집어넣고 L로 정리합시다. 우리 어차피 L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L은 하고 정리해주면은 T3-T1분의 거리 D 곱하기 T2-T1 마이너스 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뭐 특별히 정리해줄 필요까지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의 거리 L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까 우리 V의 속력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었어요. 사실 V의 속력 V는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T2-T1분의 그지? 라지 L 플러스 스몰 L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라지 L 자체가 지금 현재 하나의 항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또다시 이렇게 또 집어넣어줘야 되겠지. 또 정리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정의되어 있는 값들로만 표현해 주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논제 되게 어려워요. 논제가 되게 어려운 편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랑 막상 풀이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죠.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끔 문제는 분명히 나와요. 단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남는 시간 동안에 다시 답안을 한번 좀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